안녕하세요. 이선생 유튜브의 이선생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과 함께 약 4회에 걸쳐서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기출문제를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일단 3일회계법인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9년도의 문제부터 2020년 버전으로 제가 지금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메이크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10문제씩 총 4회분에 걸쳐서 한번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괜찮으시면 뭐 다른 재무회계나 원가관리 회계도 함께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외에도 회계관리 1급이나 회계관리 2급도 함께 또 리뷰를 요청을 해주시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회계, 재경에서 세무회계 기출문제를 함께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앞에 내용을 보시면 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2020년 기준으로 재구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 41번 재경관리사는 이제 1번부터 40번까지가 재무회계 문제가 되겠고요. 41번부터 80번까지가 세무회계, 그리고 81번부터 120번까지가 원가관리 회계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이 보시면 다음 중 조세의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과 세목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했어요. 올바르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죠. 자, 일단 답이 바로 1번으로 보여져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과세권자를 보시면 국세냐 지방세냐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법인소득 부과까지 맞는데 바로 이 농특세가 국세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시면 금방 농어촌특별세가 국세가 해당되기 때문에, 국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세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사용용도의 특정 여부를 보시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조세부담의 전가 여부도 직접세, 간접세 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회계관리 1급이나 뭐 그죠, 일반적인 세법에서 직접세, 간접세 많이 배우기 때문에 굳이 재경관리사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보통 이제 다른 회계 자격증 공부를 하시다가 재경관리사 쪽으로 넘어오신 분들도 뭐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4번 납세 의무자의 인적사항 고려 여부에 따라서 이제 법인세, 소득세가 있고 재산세도 있지만 이제 부가가치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소비세도 있죠. 개별세라고 한번 써볼게요. 개별소비세죠. 자, 개별소비세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자, 2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지금 송달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죠. 1번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납세고지서의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교부에 의해서만은 아니죠. 많이 틀렸습니다. 보통 이제 재경관리사나 회계관리 시험 문제를 보면요, 뭐뭐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몰아가는 듯한 느낌의 지문들은 다 틀린 지문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뭐 개 중에는 맞는 만도 있어요. 자, 밑에 보면 이제 1번이 왜 틀렸는지 2번도 이제 보시면 알게 되는데, 일단 1번은 틀렸고, 교부 송달, 우편 송달 또는 전자 송달이 이제 원칙이고요. 그리고 그게 안 될 때는 공시 송달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자 송달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 가능한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어요. 교부 송달, 우편 송달 또는 공시 송달로 납세자에게 그 뜻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전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1번이 틀렸고 2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서류의 송달에 대한 효력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 이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죠. 그래서 납세자가 서류를 국세청, 과세관청에다가 제출할 때는 발신주의를 적용을 하고요. 반대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뭔가 서류를 전달할 때는 도달주의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효력을 발생시키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뭐 14일이 지난 후에 뜻이 있음을 뭐 공지를 읽은 것으로 한다, 뭐 이런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4번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맞는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다 봤고요. 자, 43페이지로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연도수를 지금 이제 바꿔놨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제 실제 3일회계법인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보면 2019년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건 바꿔놨는데
요건 저희 카페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누구 이제 구독자든 구독자 아니신 분들이든 다 다운받을 수 있게 일단 요거는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결산상 당기순이익이 1억 5천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무 조정을 해보고 나니까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금액은 4천만 원. 그러니까 이제 가산 조정이 4천만 원이다라는 얘기고요.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금액은 8천만 원, 차감 조정이 8천만 원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대충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당기만 현재 공제 가능한 세무상 2월 결손금은 1억 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단순한 더하기 빼기 문제인데 과세 표준을 물어봤습니다. 3일에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단서 조항 몇 가지만 더 보면은 3일은 중소기업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내용은 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 뭐 간단하게 보시면요. 당기순이익이 1억 5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가산 조정으로 더할 금액이 4천만 원이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차감 조정으로 이제 빼야 될 게 8천만 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차가감 소득금액, 뭐 별다른 기부금 세무 조정이 없다면 각사하면 소득금액이 나오겠죠. 각사하면도 소득금액은 1억, 여기서 이제 4천만 원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1억 1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1억 1천만 원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2월 결손금이 1억 원이 이제 다 공제가 되죠. 왜냐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가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1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제가 요거를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도 한번 해볼게요. 항상 3일회계 법인 자격시험은 그쵸, 우리가 문제은행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내용들이 리메이크가 될 때는 중소기업이 아니며 라고 해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쪽에다가 좀 써볼게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여기 1억 1천까지는 똑같기 때문에 1억 1천까지는 그대로 여기서 넣어보고요. 1억 1천만 원의 각사무 소득금액이 있는데, 자, 여기서 중소기업이 만약에 아니다라고 한다면 60%인데 60%가 어디에 60%냐 하면 2월 결손금의 60%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바로 여기 소득금액의 60%를 차감할 수 있기 때문에 6천만 원을 빼줘서 결과적으로 5천만 원을, 그죠? 예, 5천만 원을 과세 표준이 계산이 되겠다. 물론 이제 여기 1, 2, 3, 4번 지문에는 이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없지만 만약에 이제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된다면 다른 형태로 리메이크가 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를 풀더라도 원리를 조금 깨달으면서 가시면은 여러 가지 응용 형태의 문제를 하나만 제대로 풀 줄 알면은 나머지 좀 응용 형태를 여러 가지로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사실 3일회계 법인 자격시험 문제들은 뭐 이미 다 아시다시피 문제은행이 맞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문제를 몇 가지 형태로 변형시켜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를 풀더라도 각 문제의 어떤 풀이 방식이라든지 뭐 가지고 있는 어떤 출제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짚어서 가시면 뭐 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봤을 때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맞긴 한데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44번 문제인데, 야, 이거는 너무 심했다. 그죠? 이게 제가 3일회계 법인 자격시험 기본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좀 뜯어서 했는데, 3일회계 법인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기본서입니다. 이 교재에 51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심화학습 부분에 이제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대해서 나와요. 최근에 이제 들어서 제가 좀 보니까 3일 세무회계가 좀 쉽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출제 경향을 쭉 봤을 때 심화학습 쪽이나 뭐 이렇게 보충 자료 부분 또 어디 귀탱이 있는 걸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는 이 문제도 바로 그 귀탱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같이 한번 보시면 소멸시효가 이제 중단과 정지가 있어요. 그동안에 잘 안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정지 사유가 아닌 것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뭐뭐 기간으로 끝나는 건데 뭐 분납 기간, 징수유예 기간, 찬업 처분 유예 기간, 뭐 그 외에도 연부 연납 기간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세무공무원이 사회행위 취소라는 사회행위 취소 기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압류, 뭐 교부 청구, 뭐 담보 뭐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
요게 압류 말고도요.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됩니다. 이제 이걸 단순 암기 사항이긴 한데 이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맞춘 사람이 거의 없었죠. 요 회차 때 답은 일단 4번이 되겠고 이런 것들도 좀 공부를 해놔야 된다.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이제 뭐 이거는 문제풀이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가볍게 짚고 넘어가는 리뷰 형식이기 때문에 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서 51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서 갖고 계신 분들 2020년 판으로. 자, 45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과세관청이 당초의 공적 견해 표시에 반하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납세자가, 자 여기서 끊어볼게요.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납세자가 주장할 수 있는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이 문제를 접근하실 때 우선은 힌트를 줬어요. 국세부과의 원칙을 골라봐라. 그러면 신의성실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조세법률주의도 아니고요. 공평과세 원칙도 아닙니다. 사실 이제 국세부과의 원칙은 회계관리 1급 세무회계 때부터 나오는 부분이에요. 뭐 이미 제가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회계관리 1급의 내용과 재경관리사 내용은 상당히 많이 범위가 겹칩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겹친다는 얘기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회계관리 1급 그럼 굳이 패스하고 바로 재경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예, 맞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좀 천천히 가는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회계관리 2급, 회계관리 1급, 재경관리사. 쌤, 그거 상술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 뭐 상술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예, 근데 자격시험을 그렇게 세분화시켜 놓은 이유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가 뭐 그냥 한 방에 그죠? 원샷 원킬 딱 할 것 같으면 재경관리사라는 자격증도 필요 없죠. 뭐 회계사나 세무사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단계를 밟아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회계관리 1급에 나와 있는 내용이 왜 재경관리사에서 많이 나오는지, 이제 문제를 저는 이제 회계관리 1, 2급도 강의하고 재경관리사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많이 강의를 해봤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재경관리사 문제를 이렇게 잘 뜯어보면 실제 기본서도 그렇고요. 회계관리 1급에서 자세하게 설명했던 내용들이 재경관리사에서는 조금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거나 또 그냥 스킵을 해버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회계관리 1급에 다루는 내용을 재경관리사에서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뭐 급하신 분들이야 어쩔 수 없죠. 예, 근데 회계관리 1급하고 재경관리사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회계관리 1급을 먼저 좀 선행으로 한 다음에 재경관리사를 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강의 컨셉을, 재경관리사는 뭐 누구나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회계관리 1급을 오히려 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좀 살려볼까? 심폐소생을 좀 해볼까? 제가 봤을 때 회계관리 1급이 상당히 잘 만들어진 시험이에요. 그리고 또 세법도 회계관리 1급 세무회계책이 조금 뭐 가격 대비 25,000원이라는 금액이 좀 비싸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할 말들은 다 거기 넣어놨고 세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접하시기에는 아주 읽을 거리도 괜찮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가르쳐 보니까 물론 이제 뭐 전공자분들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재경을 하시는 게 맞고요. 이제 저처럼 이제 저도 원래 비전공자였던 거 아시죠? 저는 원래 연극 배우였었어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이제 회계를 접할 때는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제 넋두리를 좀 늘어봤고, 어쨌든 예, 이건 회계관리 1급 때부터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회계관리 1급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뭐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국세부과의 원칙에는 얘네 말고도 더 있죠. 그래서 조근 실신, 조세감면허 사후관리, 근거과세의 원칙, 실제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이런 게 있는데요. 조세감면허 사후관리하고 그다음에 실제과세 원칙이 여기 없을 뿐이지 얘네 둘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1, 2번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되고, 이게 과세관청이 당초의 공적 견해 표시에 반하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납세자가 과세관청 너 왜 한 입으로 두 말해? 처음에는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내가 그대로 했는데 아니다 이건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야. 뭐 이렇게. 예. 저는 이제 오프라인 수업할 때 버터구이 오징어 이런 거 많이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뭐 얘기가 좀 길어질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납세자가 이 적법한 처분에 대해서 이제 반하는 어떤 배신적 행위,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항의를 할 때 얘기를 하는 게 신의성실의 원칙이에요. 왜 한 입으로 두 말 하느냐. 예, 그래서 이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4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법인의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이에요.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비영리 내국법인은 각사하면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여기서부터 틀렸죠. 청산소득은 내국 영리법인만 해당이 되죠. 문제가 상당히 쉽고 지금까지 계속 44번을 제외하고는 다 1번이 정답이에요. 지금 뭐지 이거? 자, 아무튼 자 2번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수익사업에 생긴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여는 맞는 거죠. 왜냐하면 비영리 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지는 게 맞거든요. 자, 그다음에 내국법인은 국외에서 발생한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진다. 예,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영리 비영리를 가리지 않고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과 국외 소득을 모두 합치는 약간 무제한적 납세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4번 외국법인은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진다는데 이거는 맞는 만이에요. 제가 맞는 만이 간혹가다 있다고 얘기했죠. 이건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 갈게요. 다음 중 법인세 계산 구조에 따라 과세 표준 계산 시 고려되는 항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내용을 보시면 소득공제, 2월 결손금, 비과소득이 있는데 과세 표준을 계산하려면요, 여러분들 각사소에서 이비소를 빼시면 돼요. 이비소. 이건 뭐 간단한 거니까. 예. 각사소에서 이비소를 빼면 과세 표준이 나온다. 예. 각사하면 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나면 과세 표준이 나온다. 바로 이거기 때문에 기납부세액. 요거 기납부세액은 이제 중간예납, 원천징수, 수시부가 뭐 이런 것들을 빼주는 거거든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요거는 과세 표준 계산 이후에 산출세 계산 이후에 내용이기 때문에 4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가 꽤 긴데요. 뭐 다루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48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인 주식회사 3일에 제14기 사업연도 세무조정 모두 적법한 세무조정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제 밑줄을 쳐야 될 부분이 모두 적법한 세무조정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세무조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내용이니까 1, 2, 3, 4번은 세무조정에 대한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내용이 뭐냐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을 표에 적어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을 물어봤죠. 그러면 여기서 자본금과 적립금 말이 씹혔어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기재되는 걸 물어보는 건데 이게 유보랑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쵸. 마이너스 유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자, 여기 이제 TAT 1급이나 전산세무 1급에서는 유보 발생, 유보 감소 이렇게 하는데 재경관리사에서는 그런 말이 없죠. 근데 저는 이제 보통 가르칠 때 유보 발생, 유보 감소를 아예 회계관리 1급이나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때 가르쳐 버려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나중에 그걸 공부해서 전산세무 1급이나 TAT 1급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나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격증 한 개만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회계는 그런 것 같아요. 세무나 쭉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쭉 가다가 이것도 따고 이것도 따고 이것도 따고 이것도 따고 이렇게 가는 방식. 예, 다시 한번 이렇게 가다가 이것 따고 이것 따고 이것 따고 이렇게 따고 이렇게 가는 방식이 아마 회계나 세법에 그죠? 자격증 주관처만 해도 5개나 있어요. 일단은 여기 3일회계 법인 있죠. 그 다음에 한국세무사회 있죠. 한국공인회계사 있죠. 그 다음에 생산성본부 있죠. 한국생산성본부도 이제 ERP 회계, 그죠? 인사도 뭐 아예 관련이 없다고 말 못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뭐 물류생산도 관련이 있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한상공회의소, 예, 대한상공회의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5개 주관처란 말이에요. 그럼 자격증이 하나당 한 4개씩만 해도 그죠? 4, 5, 20 종류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보통 하나당 4개씩이라고 하면 뭐 운용사는 3개, 그죠? 1, 2, 3급. 회계관리도 3개니까 6개. 근데 이제 한국세무사회가 많잖아요. 그죠? 4개씩 거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뭐 공통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좀 공부하셨다가 요것 따고 요것 따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기는 해요. 그래서 공부 방법을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봤고 어쨌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유보랑 세무유보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1번 보험업법 등 법률에 의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평가 차익.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법률에 의하지 않은 고정자산 평가 차익은 원칙적으로 수익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산의 임의적인 평가 차익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게 법인세법의 입장이죠. 그런데 보험업법 등 법률에 의한 거는 인정을 해요. 근데 의하지 않은 일이니까 한번 뒤집은 거죠. 그러니까 입금불산입하고 예, 맞습니다. 유보, 세무 유보 발생으로 처분을 해요. 이거 1번 맞아요. 그다음에 2번 당기말 현재 건설 중인 공장 건물의 취득에 소요되는 특정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이것을 이제 차입원가의 자본화라고 하죠. 근데 이걸 이자 비용으로 계상을 한다라고 하면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이거를 예, 건설 자금이자로 봐서 송금불산입하고 유보 발생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도 유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걸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1, 2번은 모두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국고보조금, 이게 정부보조금이죠. 지급받아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과세이연, 보통은 이제 충당금과 준비금의 경우가 과세이연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예, 이것을 당장은 송금 인정해주고 나중에 천천히 입금 산입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거 맞아요. 일시상각 충당금이 있고 이거랑 비슷한 게 압축기장 충당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모두 맞습니다. 자, 4번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발생한 채무 면제이익. 근데 이제 기업회계에서 수익으로 계상했다고 돼 있어요. 2월 결손금 이거 발생 연도에 제한 없이 다 그죠? 입금 불산입 되죠. 충당을 했다라면 입금 불산입하고 이것은 기타로 소득 처분합니다. 기타로 소득 처분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네요. 정답은 4번.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장이 길지만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자, 49번 문제 같이 볼까요? 자, 벌써 페이지가 4페이지가 되네요. 자, 49페이지. 입금 불산입 항목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액이나 하나 세무상으로는 입금에 산입하지 않은 항목들이다.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입금 불산입 항목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1번 자본 오늘따라 NG가 많아요. 자본 충실화 목적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예, 맞는 설명이에요.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의제 배당은 상법상 이익 배당이 아니므로까지는 맞는 얘기인데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아니요, 입금에 산입하죠. 의제 배당, 세법에서 의제하다, 간주하다는 뭐죠? 원래는 실제로는 그러지 않으나 세법상 뭐뭐로 본다라는 뜻이잖아요. 의제 배당은 실제로는 배당이 아니지만 세법에서 배당으로 보아서 세금을 두드려 패겠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다. 자, 3번 갈게요. 부가세 매출세액은 회사의 수익이 아니죠. 유동부채잖아요. 그죠?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 4번 국세 지방세 과운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자, 여기서 끊어보자. 너무 말이 길다. 국세 지방세 과운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가 뭔지 아십니까? 국세 환급 가산금 또는 지방세의 경우엔 지방세 환부 이자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얘네들은 그냥 입금 산입하지 않아요. 입금 산입하지 않고 세무조정 소득처분도 알아두시면 기타로 소득처분합니다. 기타로 소득처분하는데 어쨌든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뜻은 이겁니다. 국가 등이 초과 징수하는 것에 대한 보상의 일종. 우리가 보통 가산금이라는 말을 붙이면 뭔가 납세자가 뭔가 내야 되는, 잘못했으니까 의무 위반에 따른 뭔가 아니면 연체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반대로 국가가 잘못해서 납세자한테 뭔가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과 징수하는 것에 대한 보상의 일종이다라는 말이 나오죠. 정책적으로 입금 산입하지 않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49번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자, 마지막 50번. 이번 시간은 딱 10문제만 풀기로 했죠. 10문제씩만 풀게요. 너무 길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문제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길게 가면 길게 갈수록 좀 지루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팩트 있게 정말 러프하게 짤막짤막하게 해서 네토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첫 시간이니까 50번까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사항들은 3일의 10기 사업연도, 역시 이제 연도수를 제가 바꿔놨습니다. 자, 법인세 계산을 위해 수행한 세무조정의 내용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했어요. 틀린 거 고르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1번을 잘 보셔야 되는데 증빙이 없는, 다 이거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증빙이 없는 접대비에 대하여 이렇게만 갈게요. 증빙이 없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입 대표자 상여 맞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은 바로 이 5만 원 초과예요. 예, 맞아요. 적격증빙 미수치 1만 원 초과 적격증빙 미수치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하고 기타 사유 출이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죄송해요. 목이 칼칼해서 1만 원 초과 적격 증빙 미수치하고요. 아예 증빙이 없는 거는 결이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설명이에요. 이 5만 원이란 말은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공부 조금 많이 하신 분들은 헷갈릴 수 있어요. 예. 이거는 여기에 포인트를 두시면 안 되고 증빙이 없는 애 포인트가 있는 문제입니다. 1번은 맞습니다. 2번 영업사원의 교통위반 범칙금에 대하여 손금물산입하고 기타 사유출 맞는 내용이죠. 3번 법인이 업무용 자산을 임차하고 여기서 끊어볼게요. 업무에 관련돼서 사용을 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급하는 임차료를 그럼 송금 인정을 해야지 왜 송금 불산입해? 딱히 업무랑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태클 걸면 안 되지 이거는.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임원이 사용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 사용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잘라보자. 송금 불산입하고 임원이니까 귀속자에 따른 소득처분 상여. 정확하게 세무조정 소득처분 했네요.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이제 첫 스타트였어요. 그죠? 이번 시간에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제 나름대로는 이제 여러분들과 회계관리는 그래도 몇 회 풀어드린 적은 있어도 재경관리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풀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좀 더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자 여러분들 요청을 또 많이 받아보니까 이것도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반응 한번 살펴보려고 한번 10문제 만들어서 한번 뿌려보고 반응 괜찮으시면 다음도 한번 올려가 보고요. 어느 날 갑자기 안 올라가면 이거 그냥 이 선생이 반응 없어서 아니야 안 올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저도 다음에 또 10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